자, 문정권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꼬리 자르기로 나서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했듯이 지금 유재수나 더 나아가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의혹이 정상적인 사회라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운영의 합의,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지적될 수 있고, 국민들이 이쯤 되면 거리로 다 몰려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한국의 국민 다수가 스스로 이념적 또 지역적 자기 정치적인 어떤 지지 대상에 대해 줄을 서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들한테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진실은 조작된 걸로 느껴지거나 침소봉대하거나 별것도 아닌데 그러거나 집권 여당은 항상 안 그런 적이 언제 있냐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방어 심리가 내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절대로 지금 이 판을 결정적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가장 분노했을 때가 조국 딸 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이념이나 지역을 넘어서서 세대를 넘어서서 분노를 했지요. 그런데 조국 딸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이 물러나니까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조국에 대한 분노는 상당히 사라졌어요. 일정하게 정권이 조국에 대한 분노를 희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보면 이 정치적으로 중도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형성되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프레임에 의해서 걸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서 중도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프레임 자체를 다 뛰어넘고 살아남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프레임을 거는 부분에서는 문재인 측이, 한국의 종북 좌파 측이 프레임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우파 보수 쪽에서 프레임을 제대로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공작의 문제, 유재수를 덮어줬다라는, 세 차례나 덮어주고 승진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왜 문제인가? 사람들이 별로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정치적인 진영으로 완벽하게 갈라져 있고, 또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정치 공방으로 인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김기현 울산시장 낙마 공작 문제도 프레임으로 갈라서서 서로가 자기 쪽에 이해관계가 있는 극단적인 양측만 싸우고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청와대가 좀 도왔기로 서니 그게 문제는 문제인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스스로가, 왜냐하면 중도층을 겨냥한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갖다가 인식해서 그냥 이 정치적인 정파를 떠나서 분노하는 어떤 동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은 항상 어떤 부분에 분노를 하느냐, 자식 교육 문제, 그 다음에 거대한 돈을 떼먹었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파렴치한 인물이 등장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얽힐 때 이제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스토리가 좀 쌓여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지금 유재수 문제에서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재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고 다녔고 어떤 행동을 했고 뭘 봐줘서 정권은 길을 쓰고 유재수를 봐줬고, 또 유재수가 벤츠차를 어디서 누가 돼서 어떻게 타고 다니고, 이런 부분에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울산의 김기현 시장도 청와대 문행정가 송병기 그리고 송철호 배원우 이런 그리고 경찰 황운하 이런 식으로서만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적 스토리텔링이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계속 때려봤자 때리다가 나중에 김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북한 이슈나 이런 데 다 밀려가지고 지금 일면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은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든 문제를 진을 빼고 그 다음에 꼬리를 자르고 잡아떼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관심이 희석되고 그리고 그럴 때 적당히 마무리 짓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들 병원이나 신라젠 같은 문제가 반드시 등장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거고 유재수가 뭘 봐줬는가 하는 부분이 반드시 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황교안도 7일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저 3대 친문 게이트 농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포 우리들 병원 그 입점 재계약과 관련해서 입찰이 우리들 병원의 계열사가 둘러리를 쏘고 그리고 10년간 병원을 그 자리에서 한 회사가 22억 1,400만원짜리 공사에서 내정가보다 10만원 위로 했고 경쟁 들어온 사는 5만원 위로 썼습니다. 아마 전국 입찰사에 회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특혜가 저질러졌고요. 그래서 우리들 병원이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문정권에 가지는 역할은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오겠지만은 감당 불가한 일종의 영역이다. 누구도 이것을 보도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주인한테 이야기한 데 따르면 우리들 병원과 관련해서 기사를 써서 올렸더니만 데스크에서 잘라버리고 다른 기사 쓰라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들 병원이 기사되지 않은 부분에는요, 대한민국의 언론에는 이 문제를 건들면 성역이다. 그 순간에 문 정권이 그냥 있지 않는다.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의 최순실을 언급하면 정윤회를 언급하면 성역이었던 것과 비슷한 부분, 특히 또 몽골이 3인방을 언급하면 성역이었던 것과 비슷한 부분이 지금 언론사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 병원을 일면에 한 구퉁이에 쓰고 또 6면에 연장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이 기 다 알고 있던 이상호가 1,400억을 산업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 신한은행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있는 과정에서 이제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면서 20억을 빼가지고 신혜선 씨 등에 준다 했는데 신한은행은 선이자를 7억 이상 공제함으로써 신혜선 씨가 화가 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하고 관계해서 이상호가 신한은행에 돈을 더 빌릴 수 없는 위치, 즉 수백억의 빚을 져서 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할 만한 위치에서 15억을 담보 없이 대출받았다. 자, 그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총 20억이었는데 이상호에게 15억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청담동 지점장 등을 비롯한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사금융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출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저는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이상호 원장은 2012년 6월에 신한은행에서 15억을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이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돈은 12월 달에 주어진 것처럼 산업은행과 우리들 병원 사이에 신탁 계약서, 즉 우리들 병원의 무슨 각종 부동산 등을 일단 산업은행에 넘기는 계약서는 12월에 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상호가 6월 달에 이미 산업은행으로부터 신한은행의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면 늘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빠지기 위해서 다시 담보도 없이 신용으로 개인 회생 신청을 한 사람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10개월간 매월 1억 5천만 원씩 갚아서 15억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지점장 권한을 넘는 부분이라 신한은행 본부가 대출 승인을 했습니다. 자, 이상호 원장이 이 대출을 받은 이유는 1,400억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한은행에 신해선 씨빚 260억에 대해 연대 보증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 연대 보증 계약에서 빠지기 위해 신해선 씨한테 20억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15억을 신한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이 사금융으로 벌금형을 받고 퇴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재정 상태가 지극히 우려스러운 이상호가 15억을 신용대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이다. 근데 이게 사금융으로 처벌을 받았으니까 실제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전 조선일보가 알면서 일부러 기사를 이렇게 쓴 거라고 봅니다. 다음 단계를 짚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래전의 일이라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 사건이 기억이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은행이 이상호에게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산업은행은 이상호한테 1,400억을 대출해주면서 그 담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니까 우리 은행을 미래 매출을 5년간 8,500억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들 병원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세무조사 받고 또 병원을 크게 키우고 뭐 마누라가 그룹화 한다면서 또 빚도 많이 졌어요. 그러면서 경영이 악화됐고 또 자회사인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은 각각 91억하고 125억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병원은 상암 만기인 5년 동안에 지금 5년 동안에 갚는다고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년 동안에 매출이익이 8,500이라 했는데 5년 동안에 600억만 갚고 결국 800억은 2017년에 리파이낸싱 즉 만기 연장 재대출을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아예 15억을 아무런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빌려줬는데요. 국내 은행 어디에 물어보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망했는데 신용이 불투명한 사람한테 15억을 무담보 대출해주는 것은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상호가 2012년 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이었는데 3월달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월달에 한국의 언론에 이상호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다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호한테 15억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준 신한은행이나 1,400억을 그냥
대준산업은행이 이상호의 신용을 확인 안 했다? 인터넷 한 번만 두들겨 보면 다 나올 이상호의 개인회생 신청 정보를 놓친 채 대출이 나갔다면 민법에 명시된 주의 업무를 위반한 거다. 자, 신한은행에서는 당시 행장이 세상을 떠났고 회장은 나는 보고되지 않아 모른다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유명했던지 인터넷에서도 이걸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2012년 4월 18일 날 코미디닷컴이라는 언론에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 개인 회생 신청, 그래서 이상호 이사장이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걸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2년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상호 이사장이 3월 22일, 그러니까 2012년 3월 22일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접수했고 법원 관계자는 신청한 사실이 있다. 채무 규모가 커서 일반 회생으로 변경되어 단독 재판부에서 재정 합의부로 넘어간 상태다. 이 정도로 심각했다는 겁니다. 개인 회생이란 빚이 많지만 앞으로 고정된 수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3에서 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빚의 규모가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야 되고 그 이상이면 일반 회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절차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이사장의 회생 신청에는 부인 김수경과의 이혼 소송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룹 관계자는 대부분의 재산이 이상호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김수경이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할 것에 대비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한 걸로 안다. 이러면서 이 이사장 부부는 1년 넘게 이혼 소송 중이며 2012년 5월에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못하도록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일주일 이내에 금지 처분을 내린다. 회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자의 자산은 동결된다. 우리들 병원 그룹은 김수경이 최대 주주, 이상호가 2대 주주고 전국의 6개 병원,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과학을 거느리고 있고 직원이 130명 의사를 포함해 1200명이 넘는다. 노무현과 관련이 깊어 이 김수경, 이상호는 그의 후원자로 알려졌는데 무리한 병원 확장, 세무조사, 제주도 투자 실패, 부부 이혼까지 겹쳐 자초 직전까지 갔다. 자, 그런데 노무현의 후계자인 문재인 상임 고문이 2012년 대선의 대선 주자로 떠오르면서 2012년 초부터 우리들 제약이 1456억, 우리들 생명과학이 1663억, 그리고 장남이 대표로 있는 위노바가 697억 등 합치면 3816억에 이른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이들은 부도나기 직전에도 문재인 수혜주가 되면서 주식이 올라가지고 살아남는 길을 택했고 개인회생 신청도 결국 당시 이제 죽다가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부부간의 소송도 걸리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다. 어쨌거나 이런 부부에게 지금 돈이 담보를 넘어서서 저렇게 많이 나간 부분은 당시 문 정권 대선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라젠 주식과 관련해서 신라젠의 기술 특례 상장, 2016년 12월에 있었던 기술 특례 상장, 또 그때 관련되었던 정치인, 또 신라젠의 주식을 샀던 한국의 고위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급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이 제보를 받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신라젠도 제가 생각할 때 머지않아 터집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제약이고요. 특히 제가 부산의 의료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상류층으로 행세하면서 이런 일에 관련되어서 돈을 벌어먹고 그런 짓거리를 했던 부분이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일과 관련되어서 당신들이 벌인 행각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젠의 주식과 관련되어서 기술 특례 상장 과정이나 또 신라젠의 주식이 10조로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권력과의 거래, 정치인과의 유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또 그런 부분에 피해가 크신 분들의 제보를 받으니까요. 신라젠과 관련해서 뉴스 브리핑에 즉각 연락을 부탁드립니다.